감사합니다. 앞에 앉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책 좀 갖다 드리세요. 지도 안 받으신 분들 먼저 지도를 제가 좀 드리고요. 막 기도가 끝납니다. 요거 어디다 좀 놔뒀다가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우리 GMU 신학교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 학기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학기 중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돼요. 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성지탐사 학습 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우리가 갔다 왔고요. 9박 10일로 갔다 왔고, 이번에 12박 13일로 이제 그리스, 터키,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학생들을 포함해서 또 목사님 4분이 이제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신학생이 아닌 은혜교회 성도라든가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합쳐서 이번에 33명이 가게 됩니다. 33명이 가서 12박 13일을 가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이제 먼저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목적이 뭐냐면은 탐사 학습 여행에 준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반 클래스처럼 학구적인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겠지만은, 목적은 성지 여행을 탐사 학습을 가는데 그 준비, 왜냐면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는데요. 가서 준비 없이 가게 되면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는 지명 정도만 남아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나중에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귀한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잊어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행적지에 대한 배경이 되는 지도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리즘 성서 지도라고 지금 여기 은혜 성서 서점에서도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혹시 지리에 관심이 있고 또 성경을 자기 거로 만들려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리와 연관을 해서 읽으셔야 자기 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불교라든가 유교는 도덕 종교로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하에 쓰여졌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 실제 오셔서 3년 반 동안 거하시고, 또 3년 반이 아니라 지난 3,000년, 4,000년, 5,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리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는 성서 지리 책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 요르단 가기 위해서 만들고, 제가 이제 뼈대 세우기 가르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한국에서 출판이 됐고요. 서점에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불 정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일반 성서 그 지리책하고 좀 달리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장만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안에 있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아울러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지도들을 다시 이제 제가 또 지금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들은 신약의 배경, 신약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닐 곳을 보면서 이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터키, 그리스, 이태리라고 안 그러고 로마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고대 로마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갈 나라가 이태리를 가는데 이태리 가서 지금의 로마와 폼베이 또 나폴리 항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할 때 보디올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보디올에도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 그래서 강의는 월요일부터 월화, 본래는 월화, 수, 목 이렇게 됐었는데 월화, 목만 하고요. 수요일은 학교에서 이제 광고하기 이전에 제가 이미 그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가르치게 돼 있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하시면은 제가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무슨 자료냐면은 터키, 에베소라든가 이스탄불이라든가 또 그리스의 고린도라든가 또 로마라든가 여기에 그 우리 주의 종들이 보면 좋은 이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VD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원하시면은 김현환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한 것을 실제 또 DV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릴 수가 있는데 공부는 월, 화, 목요일까지만 이렇게 3일 동안만 하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2시간 하고 오늘은 7시, 오늘뿐만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정도 하고요. 식사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또 10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사 방문지, 학습 방문지는 터키, 그리스, 로마.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은 주로 터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터키요. 자, 기초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터키는 지금 면적은 세계에서 37이에요. 뭐 이게 스퀘어 킬로미터 같은 거는 이제 암기는 할 필요 없지만 한 37위 정도 되는 나라다. 그 다음에 인구는 17위, 2008년도 통계로서 GNP가 2008년 통계로서 한 13,000불 조금 넘어가고요. 수도가 지금의 앙카라. 그리고 인종은 터키 투르크인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쿠르드인들이 이제 소수로 이렇게 있다. 터키는 유라시아 대륙 가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전체를 유라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이 터키라는 나라는요. 유럽이 일부가 있고 또 아시아가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의 터키 영토가 약 97%예요. 아까 그 지도상에서 이 길게 뻗어 있는 한 직사각형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전부 터키인데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고 조금 이따 이제 지도로 다시 보겠는데 여기 톡 튀어나온 반도가 있죠. 반도 사이에 거기 해협이 이렇게 있는데 해협 왼편 쪽에 있는 지금 여기 비잔티움이라고 거기 적혀 있는 데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탄불이 있는 그쪽이요. 터키 한 3% 정도가 돼요. 터키 전체. 그래서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한 3%.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이 국토의 한 97%가 된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직사각형의 긴 큰 땅덩어리를 아나톨리아라 그럽니다. 아나톨리아. 우리가 성지에 가게 되면은 터키에 가게 되면 아나톨리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해 뜨는 쪽, 해 뜨는 동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돋이 하는 곳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터키를 아나톨리아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 옆으로는 한 1600km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폭은 한 800km의 그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사이즈로 보게 되면은 프랑스와 영국 영토를 합친 정도의 영토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과 요르단 갔다 올 때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 다녀온 곳이 지도상으로 이 지도에 보면은요, 요 정도예요. 한 손가락 2개 정도, 요만큼 정도인데, 이번에 우리가 커버할 부분들은 여기 한 터키 영토의 한 반 정도, 이 밑에 부분이고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12박 13일 동안에 우리가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쁘게 이제 다니게 되겠죠. 기후는, 해안지방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가는데, 기후가 온화해요. 3월 달에 지중해 쪽에, 에베소 쪽이라든가 이쪽, 밀레도 이쪽으로 가면은 온화한 기후고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한냉 수변하다. 내륙지방, 저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 대륙성 기후. 그 다음에 동부 산악지대.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지금 조금 벗어나 있는데요. 터키의 이쪽 부분이, 동쪽에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여기 하얀 부분이,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지도상에서 하얗게 눈 온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산이 고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 같은 데는 이 지도상에서 그린 색깔, 연두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운 색깔, 옅은 브라운 색깔 같은 데는 플레인, 그러니까 이런 평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부 산악 지방에는 한냉하고, 서부는 겨울은 평균 서부 지역은 영하 1도 정도다. 그 다음에 여름은 덥고 건조하고, 강수량이 1년에 한 400mm 정도 강수량이 된다. 기본적인 거 이제 좀 지리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이제 터키에 가게 되면은 가서 유적들을 보고 에베소라든가 또는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많이 듣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나 우리 또 최 목사님이 성경적인 배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이 지역에 있었나 하는 것들도 듣게 되겠지만은, 그 유적들, 유물들을 보면은 이 유물은 히타이트족, 히타이트라 그러면은 해족석을, 우리 성경에 해족석들의 유물들이 또 있고, 로마 시대의 유물들,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 때, 모슬렘 시대 때, 오스만 터키 시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주에 갔을 때 경주의 불국사를 보고 석굴암을 보면서 설명을 이제 가이드가 해줄 때, 이게 신라 시대 때 얘기를 하면은 신라가 전체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아야 그 의미를 이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깊이는 다루지 않고요.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제2의 수도로 이스탄불을 정하면서 그 콘스탄티노블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1세기 이후에 또 3세기, 4세기 이때 종교회의가요, 비잔티움에서도 열리게 되고, 칼세돈이라고 그러고, 칼케돈이라고 그러는 데서도 열리고, 니케아라는 데서도 종교회의가 열리고 하거든요. 그런, 교회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또 우리 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또 교회사 또, 강의를 하시고 또 이게 전문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겠고, 교회 성경적인 배경에 있는 이야기 또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다닐 겁니다. 자, 먼저 그 이전에, 선사시대 이전에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 1900BC, 19세기, 기원전 19세기에 들어와서 히타이트족, 헷족속들이요,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헷족속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헷족속들이 1818세기부터 12세기에
히타이트 고대 왕국이요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점점점 세력이 확장돼 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15세기 14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소아시아 전역의 산지한 부족들을 정복해요. 그래서 말마라해로부터 말마라해는 자 이제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은 해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게 돼요. 다다넬스라는 해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다넬스 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다다넬스, 말마라해, 뭐 에게해, 이오니아해, 또 메디테리안 지중해 이런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터키의 북쪽 지역이 여기가 흑해예요. 지금 흑해 일부만 남쪽 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흑해하고 사이에 흑해에서 밑으로 조금 보면은요, 거기 비잔티움이라고 있고 칼케돈이라고 있는데 거기 해협이 하나 있죠. 그 지도에 아주 가는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을 뭐라 하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해협 보면은 해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거기를 골든혼이다 이렇게 불러. 뼈 골든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다가요 말마라해입니다. 말마라해. 그러니까 이 말마라에서부터 쭉 동쪽으로 가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말마라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은 이 지도에는 지금 표시를 안 돼 있어요. 본래는 제가 이 지도 만들 때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쪽까지. 근데 그러면 너무 글씨가 작아져서 그쪽 부분은 프린트를 안 해드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여행할 지역만 이렇게 했는데 유브라데스 강 있는 그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12세기 정도까지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들이 여기 이제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돌아와가지고 섬 사람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바닷사람, sea people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니게 사람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베니게 사람들 나오죠. 베니게 사람들도 사실은 sea people들이야. 그래서 그 바닷사람, 섬 사람들이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키아인, 뭐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다넬스 바다를 건너옵니다. 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호모의 일리아드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나오잖아요. 트로이 전쟁에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왔을 때 공물을 바치게 하는데 그 공물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파르타인 섬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한 가지 된다.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행해진 모신 숭배, 키벨레라든가 이런 여인들을 숭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요,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온 섬 사람들이 토착민과 동화에서 이오니아다 하면은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오니아식, 도릭식, 고린도식 이거 다 배우셨지? 이오니아다 하면은요, 이쪽 에베소 있는 이 지역, 이 바다 해변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오니아에서는 아데미신. 그래서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이 거기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인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리아, 여기 보니까 여기 빨간 글씨로 그 밑에 카리아라고 또 있습니다. 카리아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 다산하는 그 여신에게 대한 숭배를 하게 된다. 그 영향이 이 키벨레, 여기에 토착민들이 섬기던 키벨레에 의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 믿음, 성모 마리아를 막 신격화해서 이러는 것도 이 바로 모신 숭배의 확대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거를 나중에 조금 있다가 도표로 좀 썸마리해서 드릴 거예요. 이 본래 역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조금 힘들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자, 아까 12세기부터 쭉 이렇게 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당했죠? 722 BC. 그죠? BC 722.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왕국은 586 BC.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대부터 한 586이니까 이때 있는 일들이 뭐냐, 어느 나라들이 그 주위에 있었냐 하면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 북왕국이. 그러니까 아수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 바사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이 말마라해 이걸 건너가지고 와서 이제 정복을 해. 나중에 지도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12년인가 13년 동안을 정복전쟁을 쫙 해가지고 저 인더스강까지 해서 인도를 정복하려다가 정복 안 하고 인더스강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33살인가 병들어서 죽게 되죠. 죽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이 그러니까 그리스가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땅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갖게 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성경적으로 중요한 두 나라가 있는데, 두 왕조가 있는데,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이 나옵니다. 북방왕은 셀루커스 왕조고, 남방 왕조는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 왕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수리아가 있고, 아수리아는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나눠져서 이 셀루커스 왕조,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터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터키도.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수리아 같은 거는 지금 생략을 했어요. 페르시아의 침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아수리아가 그 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7세기의 말에 바벨론이 아수리아를 정복하게 된다.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수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바사에 멸망당하고, 바사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톨레미와 셀루커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쪽 터키도 같은 영향을 입었다는 거죠. 자, 이 지도는 제가 스캔해가지고 책에서 스캔한 지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흑해가 여기고요.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유럽과, 여기는 유럽입니다.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야. 이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고 흑해와 에게, 지중해를, 크게 말하면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해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좁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면 이스탄불에 이제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까지 가서 이스탄불에서 여기에 있는, 조금 이따 사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스탄불에 있는 유적들을 보고 여기서 배를 타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쭉 여기 보면서 유적들을 박해서 또 이렇게 조망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 이 터키의 그 당시에는 루디아 공화국이 제국이 있었고요.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나톨리아의 이쪽 부분은 이 메데, 여기가 쭉 메데였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여기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메데를 정복하고, 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마지막 그 전날, 멸망당하기 전날의 그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바벨론 정복,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다 먹는가? 이 전체 여기 파란 경계 여기를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길리기아성 안에는 다소라는 곳인데 여기는 좀 빠지고요. 이렇게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페르시아가 침입해가지고 했다라는 게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디에 멸망당하냐면 나중에 바사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사 왕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빌립 2세야. 마게도니아 왕인데 죽고 나서 젊은 나이에 19살인가 이 왕이 돼가지고요. 이제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정복. 이게 빨간 이 선이 이게 바로, 이건 페르시아. 이건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야. 페르시아가 점령해가지고 했던 그 지역이고요. 요게 이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정복전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쭉 여기 다니면서 하고 에집트까지 갔다가요. 애국까지 갔다가 또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서 여기 바벨론까지 내려가고 쭉 해가지고요. 여기 쭉, 여기가 지금,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쪽 쭉 올라가서 나중에 인더스 강 유역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터키를 통치를 했단 말이지. 이때 빠진 부분이 어디냐? 비두니아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 버가모, 우리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죠. 버가모. 그 버가모가 이 고대 시대 때 보면은 이 왕국이 거기 있습니다. 버가모 왕국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 지도에는 이제 통치 버가모까지 점령한 이후의 그 지도지만은 버가모가 한참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키, 그리스 전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셀루커스 왕조. 죽고 나서 밑에 있는 장군들이 나눠 가집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장군들이. 근데 이 인도까지 전역 전부 터키의 한 밑에 부분 포함해서 여기를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가지게 돼.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가 바로 북방왕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셀루커스 왕조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애굽 지역, 이쪽 이 가나안 지역을 포함한 여기가 뭐냐? 톨레미 왕조. 예? 근데 이쪽 부분들은 보라색 여기는 이 헬레니스틱 프로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에서 직접 통치했던 곳이고요. 이쪽에는 안티고노스라는 그 또 부하 장군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네 군데로 분할을 했는데 셀루커스 왕조, 북방 왕조가 상당히 컸다. 그러니까 이 터키는 셀루커스 왕조가 다스렸다, 나중에. 셀루커스 왕조. 근데 셀루커스 왕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죠? 안디오커스 4세. 안디오커스. 이게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가 근데 그 아버지가 로마하고 전쟁해가지고 패퇴합니다. 집니다. 그래가지고 로마한테 전부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전부 다 우리 시체말로 개원내는 거예요. 물어내는 거. 그 물어내는 거를 사인을 다 했어.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 안디오코스 4세가요. 그거를 돈을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로마한테 져서 들어갔던 비용을 로마한테 돈을 물어주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셀루커스 왕조가 가나안 땅 여기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금하고 미운 물건 제우스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제우스 돼지 대가리 제사 지내고 하는 일들이 그때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을 매관매직을 해. 돈 받고 제사장직을 막 파는 거예요. 왜냐? 돈을 해가지고 전비를 물어주기 위해서. 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요때도요, 보면은 이 남쪽, 요쪽 부분, 길리기아 성의 남쪽 부분, 또 카리아 이쪽 지역, 이오니아 지역, 밀레도라든가 여기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또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을 보고, 지리적인. 자, 5세기에 바사국이 아나톨리아를 침입 후에 4세기 후반까지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헬레니즘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여기. 근데 이때 헬레니즘 시대 때 상당히 고대 문명이 이렇게 유적들이 많이
그 도시를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하는 히에라볼리, 아달랴 1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구부러 서면서 배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아달랴라는 곳에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달랴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달랴, 뭐 비두니아, 뭐 이러니까 지금 이럴 거야. 근데 마칠 때쯤 되면은 확실하게 되고 또 현지에 가는 분들은 더더욱 확실해질 겁니다. 비두니아와 본도 왕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두니아 통치를 하는데 북쪽 지역에는 남아있던 거기가 비두니아거든. 비두니아와 본도. 왕국은 훌륭한 예술품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프리네, 밀레도, 에베소, 버가몬 등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아나톨리아는 셀루커스 왕조가 지배한다. 아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로마 시대가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기원전 324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요. 비잔티움은 아까 이 보스포러스 해협 서쪽으로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있죠. 그게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은 그때 비잔티움은 보스포러스 해협의 서쪽 지역에가 비잔티움이지만은 물론 그때 이름은 콘스탄티노블이었어요.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되면서 이름이 비잔티움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이스탄불은요. 다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서쪽에 동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동쪽도 유럽 지역에 이스탄불이 있고 또 아시아 지역에 이스탄불이 다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크단 말이죠. 자, 근데 수도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로마에. 그 다음에 버가몬 왕국이 그때도 있었는데 버가몬 왕국이 133년 기원전 133년에 로마 제국에 합병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비잔티움을 이제 로마 수도로 정해서 콘스탄티노블이라고 하고 나서도 한 200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가몬 왕국, 버가모가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는 버가모는 코스에서 지금 빠지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봐서 4대 갔다가 두아디라 갔다가 두아디라에서 버가모까지 가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버가모를 좀 가보려고 그래요. 버가모에 이제 또 볼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근데 버가모 왕국이 로마 제국에 그때 합병이 됐고요. 또 북쪽에 있던 본도와 비두니아. 여기 보면은 이쪽 북쪽에 여기 비두니아라고 돼 있죠? 툭 튀어나오는데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또 오늘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지도도 보여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던 데는요. 구브로를 갔다가 구브로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2차는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무슨 소아시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막고 또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또 막아. 예수의 영이 또 같은 얘기야. 그래서 위에서 돌아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아 쪽으로 간단 말이죠. 두로아로 갔더니 두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돼. 그 가려고 했던 그 북쪽 지역이 바로 비두니아야. 근데 그 비두니아의 본도와 비두니아가 이제 로마에 저항하던 본도와 비두니아가 패배하면서 로마는 아나톨리아 전역을, 자, 아나톨리아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요, 이 터키의 저쪽 동쪽 부분을 아나톨리아라고도 한 적도 있고, 또 전체, 터키의 전체를 아나톨리아라고도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게 달라진단 말이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나톨리아다 하면은 전체 터키의 모든 큰 땅덩어리, 거기를 다 아나톨리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아나톨리아 전 지역을 통치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번에도 가게 되는 이고니움,
가이사라 등을 건설하게 된다. 가이사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가 아니야. 이 가이사라는 카이셀이라고 또 이 우리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고니움 동쪽에 또 가이사라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밀레도, 다소, 빌라델피아, 아소 등을 재정비한단 말이죠. 그 전에도 이런 도시들이 다 있었거든. 근데 더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와 본도 왕국은 훌륭한 예술품을 창조하게 되고, 또 밀레도, 에베소, 버가몬 등을 건설하게 된다. 자, 로마 시대 때 이제 또 돌아가지고요. 비잔티움, 서로마 제국이 이제 나중에 몰락하게 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존재하다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비잔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비잔틴 제국의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터키 여기를 보면은요, 터키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보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어, 아라랏산이 이 터키에 속하죠. 아브라함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이 다 지금 우르는 지금 이락이죠. 근데 하란이 바로 지금 터키에 좀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타르수스, 다소가 또 이제 터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이제 우리가 이스탄불에 도착해 가지고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인데,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데가 바로 안디옥.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을 하고, 전통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서 살다가 요한이 마리아를 이제 보살피고 그러다가 거기서 두 사람 다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승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든가 칼세돈 종교회의라든가 이 컨스탄티노블에서 이런 데서 종교회의가요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굵직굵직한 이 교회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종교회의가 다 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 터키에서, 그 다음에 비잔틴 통치하의 아나톨리아, 수없는 전쟁과 십자군 전쟁. 나중에요, 이 터키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조금 이 밑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은 터키인들이 동쪽에서 유입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터키 사람들이 셀쭉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모슬렘 영향 아래 이제 싸움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십자군이 불란사라든가 저런 그 유럽에 거기서 십자군이 왜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모슬렘들이 정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터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십자군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거기 많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올해는, 깊게는 우리가 하진 않겠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목사님이 이 십자군 전쟁, 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3세기에 라틴군, 이게 십자군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티칸, 지금의 바티칸이죠. 거기에 있는 교황의, 뭐랄까, 정치적인 이것 때문에 이제 십자군들을 이제 가게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비잔틴 제국이 라틴군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나중에 1453년에 오스만 제국, 오토만 제국이라고도 하고 오스만 제국, 그 모슬렘들, 투르키인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비잔틴 제국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1453 AD.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와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셀축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야기가 거기 가면 많이 듣게 돼. 터키에 가면은 많이 듣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11세기 중앙아시아의 가뭄 때 유목민족인 터키 부족들, 이걸 투르크족이라고 그래. 투르크족. 터키 부족들이 동쪽으로부터 아나톨리아, 이 터키 땅 아나톨리아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터키 유목민은 소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두 개의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하나가 셀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셀축이 나중에 몽골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데, 그 셀축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오토만 제국, 오스만 1세가 지배하던 투르크 공국이 발전해서 결국은 오스만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1453년에 멸망을 시킨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이 19세기 말까지 계속이 돼요. 그랬다가 19세기 말까지 이제 계속이 되면서 이 사이에 이제 이 중간에 터키가 예루살렘도 정복도 하게 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요, 터키가 독일의 편에 붙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또 독립전쟁에서도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요, 터키가 결국은 이제 패망하고 그리스까지 점령했던 이것들을 다 내주고 터키에 속했던 많은 섬들을 그리스에다가 다 주게 돼요. 그래서 반모섬 있죠? 반모섬은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반모섬 여기 써 있어요. 반모섬 여기 지금 글자만 써 있고 섬은 아주 조그만데 터키에서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엄청나게 멀어. 그런데도 반모섬이 지금 영토는 그리스 영토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1923년에 돼가지고 이 터키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초대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터키에 가게 되면은 말 타고 탁 있는 그 동상을 많이 봅니다. 또는 서 있는 동상이라. 이 사람은 누구냐? 아타투르크 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보다 여기는 아타투르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어디 가나 이 동상이 다 있어. 자, 복잡했죠? 복잡했는데 요거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자 말이지. 요거 하고 나서 우리 밥 먹읍시다. 밥이 준비됐나요? 준비됐다고 할 때까지 합시다, 그러면. 자, 19세기에, 기원전 19세기에 히타이트가 들어왔다 그랬지. 그 다음에, 그래서 히타이트 왕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12세기에 바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700년 정도 히타이트 왕국이, 그러니까 핵족 속의 영향을, 고대에서는 핵족 속의 유적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나중에 이제 사진에 다 이게 뭐냐면 한 번 설명하고 또 나중에 갑바도기아 가면 갑바도기아 가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꾸 들어야 이제 연관이 또 기억도 되고 하니까, 갑바도기아 가면 데린구요라는 데 가는데 거기에 지하 동굴이 있어요. 지하 주거지. 근데 이 지하 주거지가 땅 밑으로 12층을 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데요. 옛날에 히타이트들이 거기서 처음에 파기 시작한 건 히타이트들이 파가지고 살았다가,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이때 터키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으면 십자군들이 오면은 터키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고, 나중에 또 비잔틴 제국 때는 또 모슬렘의 영향을 전쟁이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숨고 계속해서 숨었던데요. 근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한 3, 40년 전인가 1963년인가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요, 닭 있잖아, 닭이 도망 나가가지고 닭을 잡으러 갔다가 따라가서 닭이 가는 데를 따라갔다가 보니까 어느 조그만 구멍으로 쏙 들어가. 그래서 거기를 닭을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입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하 동굴이
발견이 됐어.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그 동네에 살면서, 뭐 이렇게, 기록영화 찍는다 하면 그 사람 나와가지고 뭐 설명하고 자기가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근데 바다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브루기아인, 루디아인들이 통치를 하고 그 서쪽 이쪽 부분은, 동부는 우라르트 왕국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아까 제가 이거 전에 아수리아도 있고 다음인데 바사 왕국만 설명을 했죠. 500 BC 정도에 바사가 이제 점령을 해서 바사.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거기를 통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324 BC에 로마가 이제 들어오면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이렇게 정하게 되고 비잔틴 왕국이 제국이 이제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AD. AD로 고치세요. 이게. 여기 다 AD야.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쭉 되는데 1111세기에 돌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인들이요. 터키 유목민들이 투르크족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투르크 유목민이 세운 나라가 셀죽 제국. 그리고 셀죽 제국은 몽골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여기서 남은 세력을 상실하고 여기서 남은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1세가 이제 오스만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쭉 이루어가다가 11세기부터 AD부터 1453년까지 이렇게 하다가 1453년에 돌아가지고요.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터키에 서게 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 이제 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탄불 같은 데 가면 도카피 팰리스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누렸다 아주. 그래서 1차 대전 때 독일 편에 들어가고 그리스와 전쟁에서 또 패배하고 1923년 현재. 그러니까 요 정도를 그냥 아까 그거는 잊어먹더라도 요 정도 터키에 대한 역사는 그냥 요 정도. 그래서 비잔틴 제국 히타이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바사 왕국도 통치를 하고 바사 왕국은 또 알렉산더 대왕에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 동로마가 옮겨오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1세기 들어와서 투르크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이 이제 결국은 터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오토만 제국 또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죠. 자,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냐면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델타 항공을 타고 3월 7일에 떠나가지고 어디로 도착하느냐 하면은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이스탄불. 지도상으로는 비잔티움이라는 곳이죠. 이스탄불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요. 지역적인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스탄불 자 3개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유럽 지역 아까 서쪽 부분이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은 신도시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이 서쪽인데 거기는 이 무역 비즈니스 근데 서쪽 지역에서 북쪽에는요, 이 갈라타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시아 지역은 신도시 쪽에 있는데 해변가 쪽으로, 이 말마라해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이쪽에는요, 상당히 아주 이 부유한 사람들의 별장 같은 것들이 유럽 사람들의 별장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배 타고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사진으로도 이제 한번 가보겠죠. 주거 지역이다. 그리고 이
골든혼은 뭐냐? 골든혼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보스포러스 해협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골든혼 뿔이라고 부르고 7km의 해협이다. 아마 폭이 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과 이거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눠. 그리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 이 이스탄불이요, 스파이들이 아주 거기 세계 각국 스파이들이 거기 다 모였어. 거기. 그런 아주 상당히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거기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아주 핫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흑해와 말마라해를 연결해 준다. 자, 이스탄불에 대해서. 자, 그래서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동쪽에 지금 주거 지역이 있는 이쪽이고, 이쪽을 이 서쪽 유럽 지역인데, 유럽 지역의 이 밑에 부분을 히스토리컬 지역이다 해서 여기에 보면은 전부 히포드롬도 여기 있고요. 하기야 소피아라든가 사원이 아니 지금은 박물관이고 옛날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지었던 교회 건물. 네? 소피아 성당이요? 예, 소피아. 소피아 또는 브루모스크 또는 도카피 저기 궁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도착해 가지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 타고 쭉 이렇게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이 박물관 같은 건물도 바다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 전부 아주 고급 별장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식사 다 됐어요? 야, 그러면 우리 식사하고 밥 먹는데 식사를 위해서 우리 어느 분의 우리 함 집사님 기도해 주실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아버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바울 사도의 아버지 그 사역을 아버지 그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볼 때 귀한 그 저희들이 그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